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스트레스와 염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염증과 우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염증은 무엇이고 또 염증이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염증은요, 상처가 나고 3일 정도까지는 지혈과 상처 부위의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갛게 딱지 않고 막 이렇잖아요. 바로 그런 보호를,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380만 년 전 이런 우리의 조상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스트레스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투쟁과 도피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380만 년 전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천적과 실제로 싸운다거나 또 위기가 발생해서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피가 나거나 실제로 상처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염증은요, 실제로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가정하고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실제 상처가 나게 되면 바로 그 상처에 빨리 대응하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가 독소들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바로 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염증의 발생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실제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거나 피를 흘린다거나 또 요즘에는 환경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외부 독소라든가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의 침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물티슈에서도 항균 티슈들도 있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어떤 균이 들어와서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크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380만 년 전과 시스템상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매체를 볼 때 우리는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10대, 20대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SNS를 본으로 해서 몸의 염증 반응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외부 자극,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럽거나 또 아니면 실제 자극적인 영상이라든가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몸은 이런 SNS 컨텐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염증이 발생을 하면 다른 거가 아니라 이 염증을 통해서 몸은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었을 때 빨리 완치하려면 내가 내 몸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몸은요, 신체 예산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치료하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덜 먹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덜 움직이지만 에너지 소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지방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은 지방이 염증을 부스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방은 올라가고 또 염증은 커지고 하는 그 염증의 악순환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앞에 보셨던 연구에서처럼 우울감을 증가시키고요. 또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정신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이 바로 이 SNS에 근간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스트레스 반응은 염증 반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SNS를 보는 것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또 우울감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스트레스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트레스는요, 그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 몸에 어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고요. 또 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해서 내가 써야 하는 신체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손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증후군,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 General Adaptation 일반적 증후군은요, 경고 반응, 저항 단계, 그리고 탈진 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요, 스트레스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그 순서와 흐름을 설명하는데요. 한스 셀리에라는 생리학자에 의해서 연구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적응 증후군은요, 우리가 받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 상황에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일상의 스트레스, 일을 한다거나 생활을 하는데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몰입을 하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환경이 변하는, 저희로 따지면 코로나19나 온도의 변화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트레스가 얼만큼, 이 제일 왼쪽에 노란 쪽에 있는 부분이 평이하게 가다가 갑자기 훅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몸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올라가다가요, 그런 다음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바로 이 흐름을 갖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저항의 관계와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플랫하게 갔던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푹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경고 단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 보셨던 투쟁 높이 단계 있죠. 바로 그게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쭉 올리는 바로 이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받아지면 딱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몸은 에너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레벨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레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소진 단계, 소진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벌써 너무 많이 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아웃 신드롬이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소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바로 그런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단계는요,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고 단계에 들어가면요, 신체가 뇌에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가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런 다음에 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신체에 보내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함으로 해서 혈압도 상승하고 맥박도 올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순간 갑자기 심장이 뛰고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상태들이 바로 이 경고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단계인데요. 일단 펌핑이 이렇게 되고 저항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고 단계 후에 발생을 하고요. 점점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게 누구랑 싸우기 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일진들끼리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주먹이 나가기 전 단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스트레스를 최고로 올리는 바로 그 단계겠죠. 바로 이 단계에서는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교감 신경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릴렉스, 참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변화, 급격한 변화, 실질적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방하려고 몸이 저항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단계가 지속되고요. 저항 단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딱 올라가면, 또 뭔가 해소되는 상황이 올라가면 혈압과 맥박을 낮추기 시작을 하고요. 또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다가도요, 갑자기 동일한 또 경고 사인이 다시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요,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이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낮춰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몸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다시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바로 이 상태에서 이 경고 반응이 계속 나오게 되고 저항 단계가 계속 되는 과정에서는요, 몸이 회복하려고,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화 한 번 내고 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하는 이유가 이 단계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단계가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또 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단계들이 발생을 하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탈진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을 때 누군가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은 그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몸이 굉장히 빠르게 탈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요,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번아웃이 바로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너무 저항하고 내 몸의 에너지가 다 쓰여지는 탈진 단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고 단계에서는요, 이 동공이 확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된다는 건 터널 비전 있죠? 앞에 여기만 딱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옆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힘들 때는요, 저도 학생들이나 저희 주변 분들, 특히 저희 따님들한테는 옆에 좀 봐봐, 옆에 좀 봐봐, 이렇게 해서 시야를 좀 확장시키게 하면 주의가 좀 환기가 되고요. 그리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고요. 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창백해지는 거 있죠. 다른 데로 에너지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살짝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의 경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항 단계에는요, 일단 두려움, 분노, 슬픔, 걱정, 또 그 좌절감도 있지만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반응에 대한 감각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몸이 과민해서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그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죠. 아까 체한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상도 바로 이런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식욕이나 에너지, 욕망, 관심 등의 변화도 있는데요. 또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 폭식을 하시거나 거식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많은 것들 있죠. 또 이럴 때는 막 노래방 같은 데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격하게 해서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체력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때는 어느 정도의 영양 섭취를 상당히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가 꼬이는 상황들 있죠. 잘 체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목 뒤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바로 그런 부분에 힘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체 통증이나 또 너무 힘을 주고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피부 발진, 또 이렇게 아토피나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스트레스의 저항 단계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불면증이나 악몽을 꾼다거나 또 주의 집중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 단계에서 오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진 단계인데요. 소진 단계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지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분들은 넋이 나가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게 벌써 에너지가 너무 소진된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나 피로감, 불면증, 또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
한 무력감, 그러니까 내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 그래서 자주 잘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스트레스의 그 증상이기도 한다는 거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요, 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상당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스트레스에 대해서 호흡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 숨을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10분, 2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보통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넘나들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호흡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숨을 어떤 방법으로 들이마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집중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숨 쉬는 에너지를 덜 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호흡을 권해드리고요. 또 우리 복식 호흡이라든가 마인드풀니스라는 호흡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호흡 방법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긴장감을 완화해주고 또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심신의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가에서도 이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풀거나 관리를 할 때 바로 이 호흡의 역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